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딱히 바랄 것 없는 가정 형편 속에서도 제가 딱 한 가지 바랬던 것은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동생을 낳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부모님은 허허 웃으며 언젠간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생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무려 13살 차이나 나는 동생이었지만 나이 차이 같은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동생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죠. 또 나이가 차면서 부모님이 둘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쁨도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중학교 1학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의 탄생에 모든 가족들이 기뻐했던 것도 잠시, 동생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집안 분위기에 점차 먹구름이 꼈습니다. 13년 만에 가진 귀한 아이에게 있는 장애는 부모님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집안 어른들도 한마디씩 얹으셨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갖겠다고 애쓰더니 짐덩이만 하나 얻었네. 외가댁은 친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더니 이 사단을 내네. 딸 하나 있으면 그걸로 됐지. 왜 아들 노래를 불러서 남의 딸 고생시켜. 친가는 지지 않고 말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야. 가뜩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부모님은 양가 사이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며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존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했어요. 부모님은 치료를 잘 받으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동생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동생은 태어난 직후부터 병원을 집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어머니 또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꼭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동안 동생의 병간호를 자처했죠. 흔한 가족여행 한 번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생계가 유지되고 동생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생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힘을 얻었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이 끝나고 동생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동생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집에서 동생을 보며 집안일을 하시고 저는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기였죠. 동생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고 치우고 나면 아버지가 동생의 잠자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동생과 잠에 들고 나면 어머니가 귀가하셨고 저는 그제야 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끝내야 하는 학습량을 맞추다 동트는 걸 보고 학교에 간 적도 많았죠. 감사하게도 사교육 없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쟤는 야자도 안 하는데 왜 공부를 잘해? 내가 들었는데 쟤네 부모가 담탱이한테 돈 찔러줘서 야자 안 하고 그 시간에 과외받는 거래. 뭐 이런 소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소문에 휘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랴, 동생을 돌보랴, 집안일 하랴. 몸이 여러 개여도 부족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확히는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에게 찾아온 희귀질환.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이런 희귀 질환이 아이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죠. 저는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동생을 케어하는 일은 부모님의 일이 되었지만 이제 동생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활비를 조금씩 벌어서 썼기 때문에 부모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 저희 집안은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꿈 같은 일로 느껴질 정도였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제가 본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죠. 곧장 아버지가 계신다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며 가슴을 치고 계셨고 동생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한 품에 끌어안고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그렇게 하염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긴 회복 끝에 눈을 뜨셨을 때 어머니는 한 번 더 무너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릴 뿐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재활훈련비, 생활비까지. 돈 들어갈 곳이 늘어난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지 모르는 상황. 어머니는 평생을 모아 장만했던 집을 처분하셨습니다. 작은 집에 전세를 얻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셨죠.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이 뇌전증으로 쓰러지면서 동생을 곁에서 지켜볼 사람이 필요해졌거든요. 저는 동생을 돌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간병인 노릇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저와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노력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죠.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마지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한 작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을 허무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복학을 뒤로 미루고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이는 어머니를 위해서였죠. 동생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저도 의대생으로 남부럽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이제 조금 여유로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으니 어머니가 위태로워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생계도 책임지고 어머니 곁에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간병일이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해본 적도 있었지만 밀려오는 학부모 민원까지 신경 쓰기에는 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등등 가르치는 것에는 영 재능이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돌보며 만났던 분들의 추천으로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동생을, 다 커서는 아버지를 돌봤던 경험 때문에 간병인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만난 분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간병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표현하고는 하는데요. 집 밖에 나가는 걸 병적으로 꺼리게 되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이 한 번에 겹쳐온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어린 학생이 하기에 간병일이 쉬운 건 아닌데 말이야. 힘들지는 않어?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얼른 퇴원하셔야죠. 일을 하다 보면 저를 자기 손주처럼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이 학생이 글쎄 의대생이래, 의대생. 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될 아가씨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같은 병실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가운데에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웃음도 나고 걱정만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미가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이제 갈 시간이지? 네, 내일 봬요. 집에 가면 밥 차려주는 사람은 있나? 네,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서요. 그려, 엄마 아빠가 예뻐하겠네. 오늘도 과외하고 집 가는 거지? 맞아요. 이 일 하랴 저 일 하랴 고생이 많어. 가는 길에 과자라도 사 먹어. 제 사정을 자세히 묻지는 않으셔도 어린 나이에 간병일을 하는 게 퍽 안타까우셨는지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시거나 용돈을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신 이유는 소녀 같아서였죠. 퇴원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우리 아가씨 덕분이지 뭐. 계속 간병일 하는 거지? 이제 다른 사람 간병인으로 들어가나? 네. 그래. 하여간 그동안 고마웠어. 아가씨도 무슨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른 학교로 돌아가서 의사 선생님 돼. 알겠지? 네, 감사해요. 그렇게 정겨웠던 분들을 보내고 새로운 환자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아버지 뻘 되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매우 반가워하며 우리 딸 같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푸근한 인상의 어른의 딸 같다는 말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나서였겠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의 마음도 신경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보호자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 보호자 없이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심적으로 많이 외로운 상태거든요. 마음의 외로움은 몸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고 몸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때문인지 병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비쳐서인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픈 분들을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 뻘 되는 분의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간병인들을 만나왔는데 우리 아가씨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런가요? 그분은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딸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밥은 먹었는지, 일이 끝나면 뭘 하는지,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운 건 없는지 등등 여러모로 신경 써주셨죠. 과외한다고 했지? 내 친구놈 아들이 올해로 3수째인데 괜찮은 선생님을 찾고 있는가 봐. 소개해줄까? 이런 식으로 좋은 과외처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소개해준 과외처는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과외 중에 가장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아버지 뻘 되는 환자분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저의 연애 사업에 대해 물으시거나 이성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그런 대화가 불편해 말을 돌리면 어김없이 딸 같아서 그래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는 있었어? 몇 명이나 만나봤어? 라고 물으시기에 말을 피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더 이상 묻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부쩍 예민하게 구셨어요. 야, 내가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오냐 오냐 하면서 잘해주니까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병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주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이 느껴지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너 내가 딸 같아서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네가 진짜 딸이라도 된 것 같아? 돈 받고 일하는 거면 묻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 방금까지만 해도 사람 좋게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반색하며 화를 내자 저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주변 어른들이 그 환자분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좋던 양반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왜 뭔 아가씨한테 그래? 보니까 며칠 전부터 아가씨한테 이상한 질문 하더만. 실제로 제가 적어놓은 내용 외에 더 선 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을 넘은 것들도 많았고 말이죠. 그분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지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그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몰랐죠. 당신들은 조용히 해! 내가 돈 주고 쓰는 사람한테 그딴 질문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야, 맞아 아니야? 사람 좋게만 보이던 분이 눈이 벌개지도록 화를 내는 그 모습은 당혹감을 넘어 공포감을 가져왔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그게...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 좀 해요. 젊은 아가씨한테 남자친구네 뭐네 하는 것만 봐도 뻔하지.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은 빠지라고! 내가 내 돈 써서 부리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저에게로만 향했던 분노는 병실 전체로 향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어른들의 싸움이 되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병동 간호사와 안전요원들이 개입해서야 마무리되었죠. 병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담당하던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냅다 뺨을 때렸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를 감싼 공기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뭘요? 네가 먼저 꼬리쳤다며? 어리고 싹싹하다길래 붙여놨더니 환자한테 꼬리를 쳐? 머리채가 잡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 늙고 가진 것 없는 유부남을 꼬시냐라고요. 저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아주머니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아주머니의 폭언은 계속됐어요. 못 배웠으니 저런 데서 남의 수발이나 들지. 조용히 좀 하세요! 경찰들의 중재도 소용없었습니다. 너 같은 건 평생 남의 똥수발이나 들어야 돼. 어디 감히 남의 남편을 건드려?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그쪽 남편분도 잘한 거 하나 없구만. 우리 남편이 뭘 잘못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가족에게,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원만히 합의하세요.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일에 휘말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라는 경찰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합의를 해! 라며 화를 내는 상대의 와이프.
그리고 매일같이 연락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쪽이 빌미를 줬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상대의 딸까지. 이 사람들과의 공방이 지속될수록 제 심신은 지쳐갔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는 제가 자주 오고 다니던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은 이렇게 생겨났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이 일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동생과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간병인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제가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괜찮았겠지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식당 아르바이트는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술이라도 마신 손님이 있는 날에는 일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하루는 전에 간병했던 남자 환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공황장애에 빠졌고 그 이후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길 한 달째 간병인 일을 소개해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지? 아, 네. 아휴,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닌가 보네.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그런 일 겪은 사람한테 이런 연락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아니요. 수화기 너머로 주저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구하기는 해야 하지? 그분은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이번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서 일이 들어왔어. 그런 일도 겪었으니까 학생한테는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하는 거면 이분이 나을 것 같아서.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에 이것저것 가릴 수는 없었던 노릇이라 이야기라도 들어보기로 했어요. 원래 자식이 간병하던 분인데 자식이 몇 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야 되나 봐. 내가 보니까 점잖은 분이야. 가족들도 괜찮아 보이고. 병실도 1인실을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만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라도 보겠어? 대답이 입 언저리에 맴돌고 있을 때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네, 언제까지 가면 되나요? 라고 대답했어요. 소개받은 환자분이 있는 병실은 최고급 1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주신 분의 말처럼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로한 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라는 말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더 좋아하시는 특이한 분이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 분이 왔네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 달리 정중하게 존댓말을 써주셨죠. 어린 사람은 별로이신가요? 할머니는 호호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좋죠.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했습니다. 검사를 받으시는 시간을 맞춰서 동행해드리고 식사를 하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 곁을 지켜드렸죠. 할머니는 자기 얘기하는 걸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수술 경과도 좋고 굳이 이렇게 비싼 병실에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자식들이 유난이야. 원래는 자녀분들이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한 녀석은 외국에 가 있고 한 녀석은 연구원인데
무슨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1년 정도 가게 됐다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나 혼자 있게 됐지. 적적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른들은 자식들이 부모님 옆자리를 떠나면 서운해하시던데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적적하기는 평생 동안 일하면서 자식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언제 키워서 언제 내보내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 이제 나도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안 그래? 할머니는 생각하는 게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해주면 좋다고 생각해. 내가 1인실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더니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 줄 알더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1인실은 비싸니까 하루만 묵어도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데 1인실을 쓰면 뭐해? 심심하지 않겠어? 아, 그래놓고 적적하다고 그랬더니 간병인을 붙여준 거야. 그런데 봐봐. 너는 퇴근 시간 되면 가지 않니? 그러고 나면 아주 심심해. 신기한 분이셨죠. 자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으로 드리는 것들을 마다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딱히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제 얘기하는 걸 꺼려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날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우리 딸이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몇 살 때요? 고등학생이었지. 공부하느라고 밤늦게 들어오는 애였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귀가가 빨랐어. 애가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데 나랑 남편이랑 얼마나 놀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딸내미를 쫓아다니는 애가 있었나 봐. 옆 학교 남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딸도 무시했대. 그런데 그 녀석이 관심을 끌려고 별짓을 다 한 거야. 시작은 학교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학생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본인 학교는 땡땡이 치고 우리 딸 학교 앞에서 기다린 거지. 심상치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예산 놈은 아니다 싶지? 처음에는 우리 딸도 되게 이상한 놈이라고만 생각했나 봐. 그 남학생은 할머니의 딸을 볼 때마다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부담스러웠던 할머니의 딸이 학교 지구멍 같은 곳으로 피해 다니자 남학생은 할머니의 딸이 다니는 독서실까지 쫓아다녔다고 해요. 여자 독서실이었는데 독서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가는 여학생을 쫓아가기까지 했죠. 어디서 꺾어온 것 같은 조잡한 꽃을 선물이라고 내밀지를 않나. 비를 쫄딱 맞고 와서는 너 때문에 이렇게 비를 맞았다. 이쯤 되면 나한테 미안하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했다나 봐.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멋대로 기다려놓고 미안하지 않냐니.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다가 헷가닥 눈이 뒤집힌 거야. 딸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한 걸 겨우 도망친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는 당장 그놈 집으로 찾아갔지. 그래서요? 싹 뒤집어 엎어버렸어. 제가 본 할머니의 모습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점잖기 그지없는 분이 남의 집을 뒤엎어버리다니. 상상이 안 가요.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 남학생 부모는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치가 딸린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괘씸해. 혈기왕성한 남자애가 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유난 떤다고 그러더라.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닌데 딸 가진 게 자랑이냐고.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온몸에 털이 비쭉 섰습니다. 할머니는 제 반응이 이상하자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솔직히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싶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쉴래? 어휴, 식은 땀 좀 봐. 어휴, 오늘도 과외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래서야 과외는 갈 수 있으려나? 할머니는 본인이 아프신 것 마냥 제 머리를 짚어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일이었으면 차라리 내 자식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다.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텐데요. 제 경험에 빗대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제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경찰도 딱히 해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랬는데 10년이나 더 넘은 그 옛날은 어땠을까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이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지.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아직 어린애한테 알려줄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 결국 그 남자의 부모한테 사과를 받아냈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진짜요? 진심으로 사과했나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뻔뻔하던 인간들이 진짜 반성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딸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연기였어도 괜찮아. 적어도 우리 딸 눈에는 진심으로 보였을 테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눈에는 굵은 눈물이 또르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 너 우니? 저는 할머니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러보내기만 했어요. 아이고, 왜 그러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에이,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아유, 왜 우니, 응?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에게 왜 그러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마저도 왜 그렇게까지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참 동안 울고 난 뒤에야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그때 느끼지 못했던 통쾌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던 그 일을 어떻게라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겨우 눈물을 그쳤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는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다독여 주실 뿐이었죠. 저는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축복 속에서 태어났지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생을 위해 부모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과 친가와 외가 어른들이 서로 싸우며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과 한동안 돌봤던 환자로부터 힘든 일을 당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토해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던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숨을 고르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네. 장하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저와 할머니는 매우 가까워졌어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할머니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급료도 높아졌습니다. 이건 평균 금액보다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돈을 받을 만큼 일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아는 분이셨어요. 이럴 때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살다 보면 여우처럼 굴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어쩔 때는 친할머니처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려주는 분이셨죠. 할머니, 자녀분들은 언제 한국에 돌아오신대요? 글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래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도 아니고 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씩 웃으며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엄연히 남이었습니다. 내심 자식, 손주도 없이 홀로 계신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그제야 이제 생각났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참, 그렇지. 어제 연락 왔는데 손주가 들어온다더구나. 손주가요? 그래, 손자 녀석인데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간다고. 가만 보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랑 나이가 같겠구나. 그런데 이제야 군대를 가요? 대학 졸업하고 가는 게지. 할머니와 할머니 손주의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혔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저는 할머니와 외출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어요. 같이 안 가도 괜찮은데. 오늘은 일하는 날도 아니지 않니? 괜찮아요. 과외하는 학생이 입원을 하게 돼서 시간이 떴네요. 엄마랑 동생은? 동생은 친구 부모님이 초대해 주셔서 놀러 갔어요. 며칠 있다가 올 거예요. 엄마는 이참에 좀 쉬다 오시라고 할머니 댁에 보내드렸고요. 그래? 이제 좀 괜찮으시니? 네,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오늘 같은 날에 너도 쉬면 좋을 텐데. 내가 내 남편 보러 가는데 너까지 데려가는 것도 미안하구나. 저와 할머니는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나눌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날이 춥잖아요. 땅이 많이 얼어서 혼자 가시는 거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의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날따라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짧은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찰나 멀리서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할머니와 저를 덮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다가 얼어붙은 땅에 미끄러진 것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감쌌고 차와 충돌하며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보인 건 어머니와 동생이었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너 정말 엄마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알아? 어머니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말을 듣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셨습니다. 차량 정면으로 충돌한 게 아니고
스친 거라 치명상은 피했어요. 그래도 많이 다친 거니까 다리 부러진 게 나아도 한동안 입원해야 할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앞으로 돈 어떻게 벌지? 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각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빨리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우리 딸.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푹 쉬어. 알겠지? 그래도 엄마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너가 왜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동생도 제 곁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어린 동생도 알았을 겁니다. 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런 동생이 마냥 안타까웠습니다. 동생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죠. 어머니는 할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할머니를 감싸다 다친 거니까요. 그것도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갔다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괜찮으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이 녀석아,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애가 나를 먼저 걱정하면 어떡해. 저는 아직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한동안 병원에 계시며 체력을 회복하셔야 했지만 두드러지는 외상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나는 받은 은혜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단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에만 힘써. 알겠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인데? 엄마가 너 병원비 수납하러 갔는데 글쎄 누가 병원비를 다 냈다는 거야. 누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네. 놀랄 만한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깁스를 풀고 조금씩 재활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장학재단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장학재단에서 왜 저를 찾아오셨나요? 관계자는 제가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장학재단에서 저를 어떻게 알고요? 다니고 계시는 학교와 연계가 되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복학하셔야 할 텐데 학비 걱정 마시고 학업에 전념하세요. 갑작스러운 행운이 몰려오니 오히려 멍해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게 꿈이면 안 깼으면 좋겠다, 얘. 저는 얼마 뒤 퇴원을 했습니다. 복학을 준비하기 전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도 퇴원을 하시고 요양원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할머니 곁에는 다른 간병인 분이 계셨고요. 이제 몸은 좀 괜찮니? 네, 다른 간병인 분을 모셨네요. 왜, 아쉬워? 조금요. 좋은 대학에서 그것도 의대를 다니던 애가 이걸 아쉬워하면 어떡해. 다 늙은 할머니 옆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휴지를 건네셨어요. 그래도 너는 정이 많아서 문제야. 할머니가 그랬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우처럼 굴어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 준비하는 거지? 네, 한동안 공부를 안 했더니 머리가 굳은 기분이더라고요. 자격증이라도 준비하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나였으면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몰아논다. 할머니는 여전히 유쾌하셨고 저는 왠지 모르게 울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분이셨어요. 내가 너더러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도요. 매일같이 보던 분인데. 나 같은 할머니를 매일같이 보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이제는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연애하면 더 좋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물어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 원래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뭐 물론 이상한 놈들도 있겠지만 그런 놈들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달려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알겠지? 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저에게 안식처와 같은 분이었다는 걸요. 비록 간병인으로 만났지만 오히려 제가 보살핌을 받았다는 걸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할머니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며 저를 잡아 세우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사실 내가 집에 뭘 두고 왔는데 그걸 좀 가져다 주면 좋겠어. 한동안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네. 내가 제일 아끼는 거거든. 간병인이 계신데도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걸 보면 아직 낯선 사람에겐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적어주신 주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적어주신 주소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자 동네였어요. 할머니 집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택시기사분에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아, 맞다니까 그러네. 택시기사님이 짜증을 내고 나서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으로 추정되는 저택의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느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 김연복 할머니가 보내셔서 왔는데요. 아,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해두신 것 같았죠. 제 키보다 훨씬 높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궐 같은 집이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틀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수 같은 것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꽤 부유한 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뭘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수십억대 자산가인 게 분명했습니다. 대문을 지나 집문 앞에서 서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는 남자가 문을 열며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남자는 동시에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제 국민학교 동창이었어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 첫사랑이었죠. 네가 어떻게... 그러는 너야말로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가 보낸 사람이 너야? 반갑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꽤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들어온 손주가 너야? 할머니가 그런 것까지 말씀하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할머니와의 인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었구나. 할머니 생명의 은인. 고맙다, 정말.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너한테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 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100억대 자산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을 환산한 재산이라고 했죠. 그 옛날에 여성의 몸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혼자 힘으로 성공하셨어.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동창의 눈은 반짝거리며 빛났습니다. 동창과 저는 한참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이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얘기는 그만하고 너 얘기 좀 들려줘.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와 동창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실 동창과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동창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긴 거였거든요. 알고 보니 미국으로 가느라 연락이 안 된 거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는 것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가보면 알 거라고 하셨어. 동창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응? 나한테는 사람 한 명 보낼 테니까 같이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말한 가장 아끼는 것은 동창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동창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왔는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너무하시네요. 할머니는 동창의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묘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만 보셨죠. 저희가 동창이었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니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뻐하셨는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일부러 저와 동창을 만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사이라니 더욱 기쁘셨겠죠. 할머니가 저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예상하셨겠지만 저와 동창을 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바람대로 동창이 군 제대를 하자마자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네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제 병원비와 대학 학자금과 생활비, 동생의 치료비를 지원해준 분이 바로 할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저에게 들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는 받은 은혜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 라면서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가장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만난 사람이 인생의 귀인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 지치고 힘든 일도 많지만 제가 지나온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환자들의 마음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시할머니를 만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던 것도, 게다가 그 남편이 국민학교 때 몰래 짝사랑했던 남자아이였다는 것도, 모든 게 다 어두웠던 과거가 있었기에 만난 빛나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요. 저는 제가 행복한 만큼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늘 무탈히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